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에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거나 1층은 가게에 세를 내주고 위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경우와 조합원 지위는 동일하게 가진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좀 다를 수 있고 분양권에 대해서는 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분들을 위해 주택을 가진 조합원들과의 차이, 분양권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서 상가를 가진 그 소유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물론 상업구역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가진 분들이 더 적겠지만 대부분의 구역에서는 상가를 가진 분들이 토지나 주택을 가진 분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재건축은 상가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와 상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고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토지만 가진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비교하자면 재건축보다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서의 상가를 가진 조합원의 비율이 더 적어지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구역의 끝에 상가가 있거나 하면 상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아파트만 또는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보다 정비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상가가 제외되고 사업이 진행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지금 이걸 왜 이야기하는 것인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가 조합원의 비율, 재건축보다 재개발에서 그 수가 더 적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같은 조합원이지만 조합의 사업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소수일 수밖에 없는 상가 조합원들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형평에 반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신축하는 건물의 대다수는 원래도 그랬지만 아파트가 대다수이고요. 상가는 그 비율을 고려할 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분양분도 아파트 분양분이 상가 분양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조합원들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가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에서 이미 상가 조합원들이 뭉쳐서 주택 조합원들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가의 경우 독립정산제 또는 독립채산제 방식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은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재정적으로 조합과 독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상가협의회가 세운 사업계획은 조합원 전체의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가진 분들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업이 진행된다면 상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가급적 모으는 것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상가 조합원들의 또 다른 점은 분양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투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한 가구는 한 주택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한 명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의 분양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유하더라도 한 개의 분양권만 가진다고 하는 것처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에는 분양권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상가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상가 소유자에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여러 개의 분양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분양 신청을 할 때에도 주택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분양을 신청할 때에는 대부분의 조례에서 현재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고요. 정관 등에서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을 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누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서 특정 평형에 대해서 내가 희망하는 평형을 순위에 적어서 분양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가 분양 신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평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희망하는 평수나 위치, 층수가 있다 하더라도 분양 신청할 때에는 거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양 신청을 한 뒤에 조합은 분양 신청된 내용을 토대로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상가의 구획을 확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정형화된 전용 면적을 구획하는 게 쉽지 않고, 공용 면적과 구체적인 구조를 확정하는 것 역시 상가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요. 수요자별로, 업종별로 선호하는 면적이나 위치와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진 경우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 정관을 작성할 때부터 그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을 텐데, 조합 역시 상가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두기 어려워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종종 있지만 아직까지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조합의 자율성에 맡기는 입장입니다. 상가 분양에 관해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그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상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빠르게 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가 분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리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센트로 최혜진 수석 변호사였습니다.